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토퍼보기입니다. 추석을 앞두고 국가 전산망이 먹통되는 초유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먹통된 이유, 백업도 없다는 사실, 국가 전산망이 이렇게 관리해도 되나 싶을 정도로 허술합니다. 한 주간 기업들 소식부터 살펴보겠습니다. 15년 만의 개편 이후 혹평 사례를 받았던 카카오가 결국 백기를 들었습니다. 카카오는 업데이트 이전과 같이 친구 목록을 카카오톡 친구 탭 첫 화면으로 복원키로 했습니다. 친구 목록을 인스타그램처럼 격자형 화면으로 바꿨는데 가깝지 않은 친구들 신상이 부각되고 쇼폼에 광고가 너무 많다는 불만이 쏟아졌죠. 이용자들 사이에는 업데이트 막는 법, 업데이트 되돌리는 방법이 공유되기도 했습니다. 논란 속에 카카오 주가 한때 6% 넘게 급락했고 일부 이용자들 이럴 바엔 다른 메신저 쓰겠다고 하자 서둘러 복원에 나선 겁니다. 광고 노출 확대와 체류 시간 연장에만 몰두하다 보니 정작 이용자와의 소통이 부족했던 게 아니냐는 지적 피할 수 없어 보입니다. 커피 프랜차이즈 업체 메가커피 운영하는 회사. 가맹점 상대로 갑질한 게 드러났는데 내용이 좀 치졸합니다. 가맹점주에게 사전에 말 한마디 없이 모바일 상품권 수수료 전액 부담시켰습니다. 더 교묘한 것은 모바일 상품권 발행 사업자로부터 리베이트 성격으로 돈을 별도로 챙기기까지 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시중가보다 비싼 제빙기, 커피 그라인더 무조건 사도록 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도 괘씸하다고 여긴 걸까요? 외식 가맹점 역사상 최대 과징금 23억 때렸습니다. 소상공인들 이런 식으로 뜯기고 있었다니 어이가 없다는 반응 일색입니다. 양 30% 줄이고 가격은 그대로 받았다가 문매 맞은 교촌치킨. 이번엔 내부 갈등 터졌죠. 일부 가맹점주들 작년 11월부터 올 7월까지 본사가 닭고기 제때 공급하지 않아 영업에 심각한 피해 입었다며 손해배상 소송 준비 중입니다. 닭고기는 계약상 꼭 본사에서 사야 할 품목이라 물량 부족해도 다른 곳에서 살 수 없어 매출 손실 봤다는 거죠. 회사도 나름 사정이 있는 듯 싶습니다. 조류 인플루엔자나 도매값 상승으로 수급 어려움 겪었다는 거죠. 이 와중에 대표 메뉴인 허니콤보를 배달시키면 2,000원 더 받기로 하면서 여론이 싸늘해지고 있습니다. 분위기 반전을 위한 계기가 필요해 보입니다. 대한항공 아시아나 합병 앞두고 있는 가장 큰 고민이 있었죠. 바로 아시아나 마일리지입니다. 탑승 마일리지와 같지만 문제는 카드, 렌터카, 숙박 앱을 쓰면서 생기는 제휴 마일리지였습니다. 이건 같이 써도 아시아나 마일리지를 두세 배까지 더 줍니다. 대한항공 것이 더 비싸단 이야기인데 피해가 없으려면 1대1로 바꿔줘야죠. 대한항공 1차안 내놨다가 퇴짜 맞았습니다. 재수 끝에 2차안 내놨는데 아시아나 마일리지 최대 10년간 그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만약 두 회사 마일리지 통합했을 때는 신용카드 적립을 1대 0.82로 바꿔주기로 했습니다. 소비자 불이익 없어야 한다는 여론 많이 반영했다는 평가인데 공장이 어떤 결론 내놓을지 궁금합니다. 뉴스토파 보기 이 시간에는 역대 최악의 국가전산망 먹통 사태를 지웅배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국정자원 화재로 국민 생활이 일주일째 마비됐지만 정상화는 여전히 요원합니다. 단순한 화재를 넘어 국가 시스템 전체가 얼마나 허술한지를 드러낸 사건이 됐는데요. 국민의 일상은 물론 정부에 대한 신뢰마저도 흔들리고 있습니다. 지웅배 기자와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지 기자, 우선 지금까지 복구 상황부터 좀 보죠.
네, 오늘 10시 기준 복구된 시스템은 112개인데요. 화재 일주일째인데도 여전히 복구율은 17.3%에 그치고 있습니다. 오늘 낮 12시까지 복구를 마친 시스템은 소방청의 119 안전신고, 행정안전부 국가기록 포털, 과기정통부 전파연구원 전자민원센터 등입니다. 여전히 국문 불편이 이어지고 있는데 지 기자, 우선 사고 경과부터 좀 짧게 정리를 해주시죠. 네, 이제 지난달 말 대전에 있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이른바 국정자원에서 화재가 났습니다. 국정자원은 행정과 민원 등 국가의 핵심 전산망을 관리하는 곳인데요. 아이러니하게도 화재 예방 작업 도중에 불이 난 겁니다. 배터리를 옮기던 중 불꽃이 튀었고 리튬 성분 특성상 불길은 삽시간에 번졌습니다. 이 불로 수백 개의 시스템이 멈춰 국민 피해가 이어진 겁니다. 행안부는 안전하게 배터리를 끄고 작업했다는 입장이지만 경찰은 실제 안전조치가 이뤄졌는지 조사 중입니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의 무정전 전원장치 배터리를 지하로 이전하기 위한 작업 중 전원이 차단된 배터리 한 개에서 화재가 발생하였습니다. 자, 사실 보면은 이 화재 전까지 국정자원이 참 낯설은 곳인데 뭐 이번에 보니까 우리 생활 전반에 미치는 곳이 되게 많은 그런 기관이에요. 네, 이제 시스템이 중단됐던 647개 중에서 96개는 그 서버가 모두 불타버려 복구만 4주가량 걸릴 전망인데요. 여기에는 민원 창구인 국민신문고나 구직자들이 자주 찾는 노동포털, 일반 국민도 생활법령을 찾을 때 쓰는 국가법령정보센터 등이 포함됐습니다. 나머지 서버 가열이 우려돼 자체적으로 중단시킨 551개는 이용자가 많은 순으로 우선 복구하고 있는데요. 전반적인 복구 속도가 더딘 상황입니다. 이 중 다행히 지금은 정상화됐지만 한때는 우체국 금융과 우편 서비스가 중단되고 온라인 쇼핑과 각종 민원, 부동산 거래까지 멈추며 국민 생활 전반에 큰 피해가 따랐습니다. 우체국 쇼핑 서비스 입점 중소기업 2,400여 곳은 명절 연휴를 앞두고 총 120억 원 넘는 매출 피해를 본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이 답답한 건 화재 원인만 봐도 이게 국가전산망을 관리하는 기관인데 기본적인 그 안전 원칙조차 지키지 않았다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네, 이제 우선 화재의 직접적 원인인 배터리 관리부터 미흡했다고 보이는데요. 불이 난 배터리는 2014년 8월 설치돼 보증기한인 10년 하고도 1년가량을 더 넘겼습니다. 국정자원 측은 지난해 6월 제조사로부터 교체 권고를 받았지만 올해까지도 정기검사에서 배터리가 정상 판정을 받아 그대로 사용했다는 입장인데요. 들어보시죠. 권장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교체를 권고함이라는 메시지가 있었는데 일상적인 어떤 기간 경과에 따른 권고 정도였기 때문에 1, 2년 정도는 더 쓸 수 있겠다라는 판단을. 경찰은 이들이 안전관리에 소홀하진 않았는지 관련 의무 위반 등을 들여다볼 계획인데요. 이와 함께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의뢰로 배터리를 옮기는 과정에서 전동 드라이버를 사용해 불꽃이 발생했을 가능성도 따져보고 있습니다. 불이 난 것도 문제지만 정작 불이 난 뒤에 이 복구 시스템이 더 문제를 보여요. 네, 이제 지난 재난 상황에서도 서비스가 이어가려면 백업과 이중화가 핵심인데요. 그 모두에서 허점이 드러났습니다. 대전하고 광주는 서로 이제 재복구 시스템이 일부 구축돼서 필요 최소한만 규모로 돼 있는 것도 있고 어떤 형태는 스토리지만 돼 있고 데이터 백업 형태로만 돼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즉 단순 장애를 넘어서 화재처럼 재해가 발생했을 경우 동일한 시스템을 갖춘 센터가 필요한데 이게 부실했다는 겁니다. 두 가지 경우입니다. 없었을 경우가 있을 것 같고요. 있었더라도 적정하게 동작하지 못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 개인들도 중요한 자료는 복사해 두는 마당에 정작 국가 시스템은 이런 기본 백업조차 미흡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현재 운영된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백업하거나 아니면은 주기적으로 백업하거나 실시간 백업은 행안부가 못하고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이 밖에도 시스템 구축 후 운영 인력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충분한 모의 훈련도 필요한데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보면은 민간 사고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을 했던 것 같는데 보면 정작 정복 스스로는 이런 부분에서 조금 달라진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네, 이제 전문가들은 사고를 통해 배운 게 없고 기업들 나무라기에 바빴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22년 카카오 사태도 그렇고 그다음에 23년 행정전산망 사건도 그렇고 어떤 전문가도 그 대책을 다 세웠겠니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번에 보니까 하나도 안 해놓은 거 아니에요. 일단 제일 문제가 되는 건 기업에는 어떤 걸 하라고 시켜놓고 정부는 그 기준을 지키지 않았다는 거, 그리고 매뉴얼이 있었음에도 그 매뉴얼을 따르지 않았다는 거. 앞서 2022년 데이터 센터 화재로 카카오 먹통 사태가 터졌을 당시 통신사들의 데이터 센터 이중화 의무를 강제했던 게 정부인데 정작 그 대비를 정부가 미흡하게 했다는 게 드러난 셈입니다. 더욱이 2023년에도 원인은 다르지만 대규모 전산망 장애가 빚어졌는데도 그때 이후로 진전된 점이 없는 셈입니다. 이후 지난해 국정자원 클라우드 이중화 예산이 250억 원 편성됐는데요. 세부적으로 들여다보면 이 역시 카카오 사태의 교훈으로의 후속 조치격이 아닌 필수적으로 편성하게끔 규정된 백업 시스템 정도의 예산이었습니다. 근본적으로 이중화에 조 단위 예산이 투입돼야 하는 만큼 정부가 더 적극 예산 확보에 나섰어야 했다는 지적입니다. 자, 다시는 이런 일이 없어야 하는데 뭐부터 해야 되겠습니까? 네, 이제 핵심 시스템부터 이중화하라는 게 전문가들의 주문입니다. 들어보시죠. 국민 생활에 굉장히 영향을 크게 주거나 아니면 사용자의 수가 굉장히 많은 시스템은 적어도 액티브 또는 액티브 스탠바이 형태의 이원화가 필요하다. 일각에선 민간과의 적극적 교류가 중요하다고도 제언하고 있습니다. 미국 국방부나 CIA도 아마존이나 구글과 다 협력을 하고 있거든요. 민간 클라우드하고 협력 없이는 결국은 절대 정보 혼자 못해요. 그래야 서비스를 구성하는 서버와 데이터를 담는 스토리지, 또 냉각 장치 같은 기본 인프라는 물론 새로운 기술 역량까지 끌어올릴 수 있다는 겁니다. 네, 지 기자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이번 주 많이 본 경제 기사들 되짚어보는 시간입니다. 명절 연휴를 앞두고 혹시나 오랜만에 보는 친척들과 어색하다면 나눠볼 만한 이슈들 많이 나왔습니다. 서울시가 야심차게 추진해오던 한강버스가 결국 반복된 고장에 운항을 멈췄다는 소식, 또 결혼 비용이 너무 올라 예비 신혼부부들을 울린다는 소식 등이 많이 읽혔는데요. 이른바 부모 찬스로 수십억 아파트를 사면서 탈세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들이 적발됐다는 소식도 있었습니다.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월요일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새로운 대중교통이 될 거라며 역점 사업으로 추진해온 한강버스. 개통 전부터 말이 많았던 이 한강버스가 잦은 고장으로 결국 약 열흘 만에 시민 탑승을 중단했습니다. 추석 연휴 이후엔 첫 차를 앞당기고 확대 운행한다던 계획도 무산됐습니다. 기사 보고 오겠습니다. 서울시가 10월 말까지 한강버스의 시민 탑승을 멈추기로 했습니다. 한강버스는 운항 이후 3차례 고장이 났는데요. 지난 22일 102호와 104호가 전기 개통 문제로 운항이 멈췄고 26일에는 방향타 이상 문제로 출항 10분 만에 회항했습니다. 시민 안전 우려가 커지자 성능 고도화와 안정화를 위해 한 달간 다시 시범 운항 체제로 전환합니다. 시범 운항은 기존과 동일하게 하루 14번 운항 스케줄을 유지하는데요. 각종 시나리오와 날씨 등 여러 상황에 대한 대응력을 높인다는 겁니다. 서울시는 재운항 날짜를 특정해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10월 중 모든 테스트를 마치고 현재 운항 스케줄을 회복한다는 계획입니다. 당초 다음 달 10일부터 첫 차를 현재 오전 11시에서 오전 7시로 앞당긴다는 계획도 불가능해졌습니다. 하루 왕복 48번 확대 운항, 출퇴근 급행 노선 추가도 계획대로는 되게 어려워 보입니다. 이외에도 서울시는 앞서 한강버스 8척 가운데 4척은 예비선으로 둬서 사고 발생 시 즉시 대체해 투입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약속과 달리 여태 고장이 났을 때 예비선 투입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강버스 운항 시작 일정이 1년 가까이 미뤄져 이번 달에 겨우 시작을 했는데요. 2주도 채 안 돼 다시 운항이 중단되면서 충분한 준비 없이 시간에 쫓겨 운항을 시작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SBS 비즈 최지수입니다.
오 시장은 결국 이번 운항 중단으로 송구스럽다며 고개를 숙였죠. 오 시장은 이번 기회에 운항을 중단하고 충분히 안정화시킬 수 있다면 그게 바람직하겠다는 결정을 내렸다며 사과했는데 부정적 여론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국민 10명 중 7명은 이 한강버스가 출퇴근 대중교통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또 이 사업이 성급하게 추진됐다는 의견에도 국민 절반 이상이 동의했습니다. 결국 어려워지면 세금이 투입되어야 하는 구조로 세금 먹는 하마라는 오명까지 붙게 됐는데요. 지하철보다 느린 데다 안전에 대한 우려도 현실화한 상황에서 이 졸속 행정에 대한 비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다음 화요일 기사입니다. 이제 본격적인 연휴가 시작되죠. 황금 연휴에 오랜만에 가족들 볼 생각에 설레다가도 취업은 언제 하냐, 결혼은 언제 하냐와 같은 잔소리가 두려운 분들도 계실 텐데요. 결혼만큼은 이 기사로 방어해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결혼하려면 수천만 원 든다는데 혹시 지원해주고 싶어 물어보시는 거냐고요. 기사 보고 오겠습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전국 평균 결혼 비용은 2,160만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 강남이 3,509만 원으로 가장 비쌌고 강남을 제외한 서울 지역은 2,590여만 원, 경기도는 1,862만 원 순이었습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나눠볼 경우 결혼 비용은 수도권이 평균 1,100만 원 넘게 비쌌습니다. 결혼식 비용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건 밥값인데요. 전국 중간 가격은 6만 원으로 두 달 사이 3.4% 올랐고 강남의 경우 6% 뛰어 8만 8천 원에 달했습니다. 전국 대관료 중간 가격은 350만 원으로 두 달 사이 17% 가까이 올랐는데요. 강남 지역 대관료는 2배가 넘는 750만 원이었습니다. 소비자원은 식재료와 꽃, 장식 등 주요 자재 가격과 인건비 상승이 예식 비용을 높이고 있다고 설명했는데요. 이런 가운데 스튜디오와 드레스, 메이크업 패키지인 이른바 스드메 비용은 지난달 290만 원 정도로 지난 6월보다 소폭 올랐습니다. SBS 비즈 신채원입니다. 전반적인 물가 상승 탓도 있겠지만 결혼 비용이 비싼 원인은 왜곡된 시장 구조에도 있는데요. 결혼 시장은 특히나 정보 비대칭이 심해 눈뜨고 코베이는 분야로 꼽힙니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주요 결혼 준비 대행 업체 모든 곳에서 불공정한 약관이 있었던 걸로 확인됐는데요. 내가 나온 사진 파일 원본을 받는 것이나 본식 때 입을 드레스를 입어보는 것 모두 필수적이고 당연한 과정인데 이것 하나하나에 별도 비용을 붙인 업체가 대부분이었고요. 또 각종 추가 비용이 붙는 옵션들에 대해 별도라고만 표기하고 금액 범위조차 표시하지 않거나 위약금 세부 기준을 안내하지 않은 업체도 10곳 중 7곳에 달했습니다. 또 어떠한 경우에도 계약금은 돌려주지 않겠다는 업체도 10곳 중 8곳에 달했습니다. 정부가 이미 지난해부터 이런 불공정 약관을 없애겠다고 나섰는데도 크게 개선된 게 없는 겁니다. 마지막 수요일 기사입니다. 국세청이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정부의 고강도 규제에도 집값이 좀처럼 잡히지 않는 가운데 30억 원이 넘는 서울, 강남 등 초고가 주택 거래에 대해 강도 높은 세무조사에 들어갔는데요. 기사 보고 오겠습니다. 취업준비생인 20대 A씨는 최근 20억 원대에 달하는 서울 강남권의 아파트를 사들였습니다. 소득이 전혀 없고 증여세를 신고한 내역도 없어 국세청은 A씨가 이른바 아빠 찬스를 통해 취득자금을 받은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인 B씨는 최근 서울 강남권에 25억 원대의 고가 아파트와 65억 원대 토지, 총 90억 원대 자산을 구매했습니다. B씨는 46억 원대의 사적 대출을 받았다고 신고했지만 나머지 44억 원에 대해 자금 출처를 밝히지 못했습니다. 국세청은 최근 매매가 이뤄진 30억 원 이상 초고가 주택 거래 약 5천여 건에 대한 점검에 나섰습니다. 이를 통해 강남과 강북 한강벨트 라인에서 104건의 불법 혐의를 발견했습니다. 이 가운데 60여 건은 부모로부터 증여 신고 없이 물려받은 걸로 파악됐습니다. 또 다른 40여 건은 주택을 팔지 않은 것처럼 속인 가장매매가 활용됐습니다. 외국인과 30대 이하 연소자, 고액 전 월세자도 자금 출처가 불명확한 경우 조사 대상으로 선정하였습니다. 조사 대상에는 친척과 지인뿐만 아니라 특수관계 법인에게 주택을 이전하는 방식으로 가장매매를 꾸며 부당하게 비과세를 받은 탈세 혐의자도 포함됐습니다.
SBS 비지 이민호입니다. 국세청은 편법 증여와 탈세 등을 막기 위해 국토교통부와 공조도 강화하기로 했는데요. 쓸 수 있는 수단을 모두 동원해 끝까지 추적하고 탄로한 세금은 예외 없이 추징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이번 주 많이 본 경제기사였습니다. 한 주간 CEO들의 일거수일투족을 살펴보는 CEO 업앤다운입니다. 금호 석유화, 가족 간 경영권 분쟁 다시 고개 들고 있습니다. 그 중심엔 개인 최대 주주 박철환 전 금호석화 상무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박철환 전 상무, 삼촌인 박창구 회장을 겨냥해 주주명부 열람, 경영진 교체 요구했지만 번번이 부결되며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그런데 박 전 상무, 금호석화가 추진하는 자사주 담보 교환사채 발행에 제동을 걸면서 다시 등장했습니다. 박 전 상무가 목소리를 높일 때는 최근 국회를 통과한 집중투표제 의무화 영향도 큽니다. 내년 법이 시행되면 박철환 전 상무 측 지분 앞세워 2사선임 시도할 것으로 보입니다. 금호 석유화학은 박삼구 회장의 금호 형제 간 갈등으로 갈라진 회사인데 삼촌과 조카 간 갈등으로 또다시 거센 바람이 불지 주목됩니다. 이석구 신세계 DF 신임 대표. 올해 76세, 76세의 경력 화려한 베테랑 경영인입니다. 조선호텔 스타벅스 코리아를 거쳐 신세계 인터내셔널 대표 등을 역임한 백전 노장입니다. 특히 스타벅스 대표 시절 사이렌 오더를 도입하고 미국 본사에 역수출하면서 스타벅스 신화를 이끌어내기도 했습니다. 한때 고문으로 물러나 야인 생활을 하는 듯 싶더니 신세계 라이브 쇼핑 대표로 돌아와 지난해 최고 실적을 올렸습니다. 이 대표가 이번에 맡은 곳은 신세계 DF 면세점입니다. 현재 상황 최악입니다. 다이궁에 의존한 기형적인 사업 구조와 영업 손실, 수천억 임천공항 임대료, 무엇 하나 녹록한 게 없습니다. 매년 2천억에 달하는 임대료 문제는 이 대표가 우선적으로 풀어야 할 시급한 과제입니다. 신라 면세점을 따라 공항에서 철수할지 아니면 다른 방안을 모색할지 이석구 대표의 행보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